자, 외부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35번을 이제 가면서 외부 효과 들어가도 하죠. 자, 외부 효과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35번을 들어가겠는데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2번이 맞죠.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5번 들어갈게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외부 효과는 항상 뭐 했다 하면 딱 잡아 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고는 맞아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죠.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초과한다. 그럼 개인적인 편익이 더 크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 부의 효과가 되겠죠. 사회가 불리하니까. 그럼 우리가 과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과대 소비가 돼도 되고 과대 생산이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죠. 사적 병이 사회적 병을 초과한다. 그럼 사회가 유리하니까 가속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요새 또 나오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 정해복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좌측이 아니라. 4번은 또 저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오시는데요. 4번하고 5번을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자, 그럼 4번은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래서 이 양식업이 어떻습니까? 이 손해를 볼 수 있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러면 이 시멘트 공장한테 폐수를 내는 시멘트 공장한테 정부가 조세를 부과시키면 시멘트 공급을 줄이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부동산이 어려질 수 있다는 거죠. 주택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 이 공급이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됐어야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자, 4번 부의복과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고 양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역지구제 같은 거는 외부 효과 해가지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 있는데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어요. 그 외부 효과를 우리가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죠. 그럼 이걸 주거 전용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의복과라는 자체는 부의복과도 시장이 실패잖아요. 부의복과도. 그 부의복과가 시장이 실패다 보니까 자, 이걸 제거했다는 건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거든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한 이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없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다. 자, 토지 정책으로 간다면요.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암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걸 이제 봅니다. 시행 중에 있지 않는 거.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된 초소가 있어요. 폐지된 초소. 폐지된 초소. 초소를 폐지했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시험에 나온 것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럼 공토가 돼버렸어요. 공토 논리입니까? 정문은 이 초소의 공토를 양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5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을 좀 위주로 가겠습니다. 초소라는 초가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그럼 택지,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결로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자, 들어볼게요. 양도, 자, 우리가 볼게요. 택지 소유 상한제에 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시행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토지초가 이득세입니다. 토지초가 이득세. 그래서 토지초가 이득세도 폐지됐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만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유효토지의 공급을 촉진해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폐지된 거죠. 그 다음에 자, 감정평가 시험 나오는데요. 공안지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안지 같은 도시토지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아예 없어졌고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종합토지세라는 건 아예 없죠. 그래서 보고요. 자, TDR은 개발권 양도제도고 영원히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개발권 양도제도도
개발권 양도 제도도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고 검토 중이에요.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정답을 맞힐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다면 갑니다. 자, 36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거. 자, 초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다고 제가 밑에 해설해 놨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을 내봤는데요. 37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그럼 가볼게요. 37번에 1번은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은 보조금이라든지 조세라든지 여기 간접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37번은 1번은 자, 토지 비축은 직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과 토지 직접, 토지 비축과 토지 수용은 간접이 아니니까 날아가셔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그 안에 정답이 있거든요. 2번하고 4번. 자, 무슨 말이냐. 2번에 보시면 개발 제한 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개발권 양도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발권 동그라미 치고 양도 동그라미 치고 제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개발권 양도 제도잖아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그럼 4번은 오히려 가시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걸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 동그라미. 자, 개발이익을 일정 액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그럼 그대로 읽으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과 TDR이 바뀌었고요. 3번에 토지 선매가 나오면 항상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특히 이제 국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끔 되죠. 강제 수용이 아니라는 거. 사적 거래 우선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데 협의 매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정시 적성 평가 빗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담임 선생이라면 자, 얘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할지 경합이에요. 그럼 이 토지도 개발로 보낼지 보존을 보낼지 경합하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38번처럼 종합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38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겠죠. 가격 공시 제도는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공시 주체가 있어요. 공시 주체가. 자, 우리가 국장이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장. 시군구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죠.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개별만 시장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 다 국장입니다. 그럼 1번을 보시면은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도는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주택 공시합니까? 아니죠. 국장이 공시하죠. 자, 그러면 국장이 지가 하고 공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국장의 의견을 들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것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기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왔습니다. 무조건 제가 토지 선매 나오면 마지막을 보라 그랬어요. 협의 매수죠. 자, 그래서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 자, 토지 선매는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줄여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3번이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바뀌면서 아직 안 출시됐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잔금지급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바뀌었죠. 그러면서 작년에 또 바뀐 게 60일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후분양과 선분양을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선분양은 팔고 짓고요. 팔고 짓고
후분양은 짓고 팔죠. 자, 그럼 차이점이 파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짓고 팔려면 건설에다가 돈을 빌려오는데 대형 건설에만 빌려줘요. 독점이 가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죠. 약간 편법을 이용했는데요. 자, 후분양은 짝대가 내려가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얘는 서 있잖아요. 선분양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후분양이 먼저 나와야 되죠. 주택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에 비해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는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작년에 나왔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그 앞쪽에 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걸 볼게요.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론이 중요하니까.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겠죠. 맞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용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정상지가 초과분이 되겠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겠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 개발이익 환수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조정하는 게 토지 적성평가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공법 시간에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가는 거죠. 토지은행 시장 안정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이 들어간다. 그래서 비토지에 관리는 각 지자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 LH 공사가 담당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토지 선매라는 게 있죠. 선매는 무조건 제가 반대, 마지막을 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키포인트죠. 마지막이 키포인트가 저 어떻습니까? 무조건 협의 매수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에 인한 허가 시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는 선매자로부터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매수다. 자, 그러면 2020년 8월 18일을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못 냈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바뀌기 때문에 출제를 하면서 갑니다. 그럼 얘가 나오는데, 자, 공공지원이나 민간 일반은 다 8년짜리가 10년으로 바뀝니다. 특히 단기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이나 장기 일반은 다 8년에서 10년. 자, 그래서 특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여기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5번만 맞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에 10년이라는 거 키포인트. 임대할 목적을 취득할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39번으로 갈게요. 38번까지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금 훑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책이 올해 나오니까, 그래서 배웠던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시장 실패의 원인을 봤습니다. 33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까지 봤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정책 수단,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중요하죠. 봤고, 그 다음에 오늘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거. 그래서 시행 중이 아닌 폐지된 초소는 양도해야 된다. 공토로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시행 중인 정책도 한번 훑어봤고요. 민간임대주택이 8년에 10년이 된다는 거 꼭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7번까지 보고 38번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을 좀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가볍게 이제 풀어보는데요. 들어가도록 하죠. 임대주택 정책을 풀면서 이것도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이죠. 정부의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해설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론 같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39번입니다,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건요, 가격을 내리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금이 아니라 초과수요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까요? 저하되죠. 주택이 부족하니까. 자,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더 반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을 더 줄이려고 하고 수요는 더 늘리려고 하니 단기보다 장기의 초과수요가 더 벌어지는 거죠. 4번이 정답이잖아요. 단기는 가격 떨어뜨려도 못 줄여요, 양을. 근데 장기로 가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셔야 되죠. 4번 정답. 자, 만약에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가격 높게 설정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다시 균형을 오니까 낮게 쓸 때 임대주택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이중가가 형성된다는 거죠. 가볍게 쳤죠.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40번 가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조는 보통 감소가 나오면 아니라 다 증가가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바우처 같은 거는 우리가 쿠폰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가 옳은 지문으로 많이 뜹니다. 자, 그럼 40번을 이제 천천히 간다면, 자, 1번 임대료 보조에서 오는 거,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에 구입만 사용하더라도, 자, 내가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주택만 넓히는 게 아니라 라면 고기도 사 먹습니다.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하셔야죠. 그 다음,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줬어요. 자, 오늘 설명합니다. 단기는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단기는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하셔야 되죠. 근데 장기에 가서는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잡으십시오. 나올 것 같고요. 주택바우처는 오른 집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밑줄 쳐보죠. 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 자, 볼게요. 임차인한테 보조해줘야 바우처 같은 게 자기가 원하는 지자체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어떻습니까? 임대인한테 보조를 해주면, 공급자한테 보조를 해주면 지 마음대로 줘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이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것이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선택이 보기 넓어서 자유롭게 보장되죠. 공급자와 임차인이 바꿔야 되고요. 자, 임대료 보조는 보통 증가가 됩니다. 실질 소득도 증가하고요. 수요도,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늘어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조세 정책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 41번입니다. 40번까지 갔죠. 자, 41번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안 했잖아요. 여기서 하려고 하거든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여기서 연결시키는 게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공공임대를 많이 만들어요. 41번을 보고 있죠. 그러면 대체자가 많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우리가 정부가 조세를 때리더라도 임차인에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되죠. 그래서 완화됐고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동교로가는 물량이 잠겨버립니다.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 맞죠. 토지용을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공부했을 때 해리조지라는 학자가 고전압하다 보니까 완전 비탈화 쪽일 때는 토지 공급을 못 줄여요. 그 다음에 비탈화 쪽이다 보니까 세금을 때려들여도 경제주택들이 이 시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안 떠났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 완전 비탈화 쪽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비탈화 쪽이라면은 우리가 가격을 때려도 공급자가 전가시키는 부분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크지 않고 왜곡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42번은 제가 조금 강하게 우리가 좀 이 1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자, 요게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강하게 가서 자, 이렇게 하죠. 약간 편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일단 자, 취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 그러면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상속세, 증여세죠.
그래서 이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는 딱 세 가지만 뜨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 국세, 지방세. 자, 보유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는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되는 징수로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고요.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징수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양도소득세 들어가고요. 나중에 세금을 내다 보면 국세는 이제 국세청 관련되고 지방세는 우리 구청이죠. 지방소득세도 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할게요. 보유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예요. 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지방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라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잘 뜨거든요. 등록면허세. 자, 이건 세법에서 교수님이 다뤄야 될 거지만 제가 약간만 터치해 드릴게요. 완전히 못하고.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거지 보국이라고 했습니다. 거지 보국. 거지를 많이 보유하는 국가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취득세 들어가고요. 취득세 들어가고 재산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자, 이거는 거래세잖아요. 거래세. 거래세로서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그래서 자, 지금 취득세,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정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은 징수거든요. 징수. 그래서 징수한다. 그래서 이 징수라는 것이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특히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로 기준합니다. 6월 1일. 요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30일이 아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거래세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지 보국이잖아요. 보국. 국세가 된다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어떤 갑이라는 기자가 지방에 취재를 갔어요. 취재 가서 갔더니 어떻습니까? 취재 갔더니 어떤 거지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종양이라는 좀 이상한 병이 걸렸죠. 자, 그걸 취재하면서 증상이 생겼습니다. 종양 증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방세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펴보러 갈게요. 지방세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취재한다. 취재해서 다시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지방 취재 등록만 남겨하세요. 그럼 취득세고요. 재산세, 등록면허세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우리가 지워볼게요. 자, 국세만 찾으라 그래요. 지방 취재 등록. 자, 취득세 안 됩니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 안 됩니다. 세 번째, 취득세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안 됩니다. 그럼 5번, 4번만 국세가 되겠죠.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여기는 제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요 지렛대 효과서부터는 투자론이에요. 여기는 다음에 같이 가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